식사 모임 만들기. 나는 종교적인 규정에 매료되었다. 처음에는 제약이 너무 심한 지나간 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가 흥미를 느낀 부분은 특정한 음식을 금지하는 규칙이 아니라 무엇을 누구와 함께 먹을 것인지 관련된 규칙을 만들면 공동체를 단결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다양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그룹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엄격한 채식주의자, 글루텐 불루증이 있는 사람, 팔레오 다이어트, 구석기인처럼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는 다이어트 방법, 옮기니,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만들라는 건 무리한 주문일 수 있다. 나도 채식주의자라서 다른 채식주의자들과 어울리는 쪽이 훨씬 마음 편하다는 걸 안다.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느냐는 짜증나는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고 구운 닭고기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족이나 친구들이 같은 식단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유대인의 식사 계율인 카슈르트를 생각해보자. 광범위하게 정의된 이 규정은 갑각류와 갈라진 발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을 먹는 걸 금한다. 따라서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다. 또 고기와 유제품을 같은 접시나 식탁에 올려선 안 된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게 늘 어려웠고 종교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계속된 폭력적인 탄압과 강제 이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칙은 살아남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본래의 종교적 맥락을 초월했다. 심지어 자기는 유대교를 믿지는 않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음식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지표라고 하는 이들이 많다. 괴짜 친구나 바쁜 파트너, 종종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음식 금기를 재해석해보면 어떨까?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똑같은 친구들과 만나 식사하겠다는 규칙을 정해두면 무계획적인 모임과 저녁 식사가 확실한 약속으로 굳어지고 서로의 관계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와 점심을 먹으면서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을 확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금해야 한다고 굳이 선언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함께 식사하는 이들과 약속을 잡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반드시 비슷한 식성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만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비건식을 하는 사람, 팔레오 식단을 따르는 사람, 퇴근 후에 항상 피자를 먹는 사람 등 당신과 비슷한 음식을 좋아하는 그룹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모임을 만들어두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지켜나가는 데 좋다. 이런 규칙이 있으면 피곤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모임에 새롭게 참석해 어색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싸웠을 때도 함께 식탁 앞에 앉게 된다. 어떤 모임은 지루하거나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본질적인 유대감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존성을 상기하게 된다. 접시에 담긴 음식은 그 이상의 것을 상징할 필요가 없다. 그건 작가 쇼나 나퀴스트의 표현처럼 보살핌의 언어다. 운동을 통한 관계 구축. 함께 식사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기 위한 검증된 방법인 것처럼 함께 운동하며 땀 흘리는 것도 커뮤니티를 통한 관계 구축에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다. 엔지와 나는 우리는 어떻게 모이는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소속감을 키우기 위한 실행 방법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를 여러 번 만났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체적 활동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소위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의식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관문 같은 사례였다. 요가, 춤, 영성, 문화적 가치의 실천을 통해 치유, 균형, 평화,
모든 인류의 고도화를 촉진한다는 보스턴의 아프로플로 요가를 예로 들어보자. 이 단체의 설립자인 레슬리 세먼 존스와 제프 존스는 수련자들이 함께 모여 몸을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내가 참여했을 때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들 동그랗게 모여 짤막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참가한 이유를 얘기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자신의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었다. 다른 요가 수업에서도 참가자들에게 요가를 하는 목적을 정하라고 권유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앞으로 플로 요가는 매트 위에서 참가자들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 속마음을 나누도록 하고 레슬리와 제프는 모두가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따스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들은 앞으로 플로 요가를 통해 서로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우리 조상이나 선조들과도 연결되게 했다. 자신의 과거 역사와 기원, 문화를 모르는 민족은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다는 범아프리카 지도자 마커스 가비의 말에 고무된 레슬리와 제프의 노력은 특히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던 중간 항로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후손이 겪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니 앞으로 플로 요가에는 단순히 몸매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목적이 있는 셈이다. 이건 심장의 운동이며 이야기를 통한 운동이다. 그리고 공동 치유를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하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너드스트롱 짐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곳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 헬스클럽은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하거나 던전 앤 드래곤 같은 게임을 하던 작은 차고에서 시작되었다. 설립자 앤드류 도이치는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15명이나 됐다. 그래서 우리만의 공간을 마련해 얼간이들을 잘 훈련시키면 강한 얼간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몇 년 뒤 우리의 모임 장소는 186제곱미터 넓이의 수많은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를 갖춘 공간으로 확장되었고 최고의 커뮤니티까지 갖추게 되었다. 너드스트롱에서는 신체적인 움직임을 공상과학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과 연결시켜서 운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보스 몬스터 운동 프로그램은 타노스와 싸우고 싶거나 닥터 윌리를 물리치거나 볼드모트를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앤드류는 이렇게 설명한다. 난 항상 내 직업이 헬스클럽이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랐다. 얼간이들, 괴짜들, 너드스트롱은 그들을 위한 장소다. 취약한 장벽 돌파하기. 이 두 커뮤니티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신체적인 운동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둘 다 유대감, 공유된 경험, 그리고 본연의 내가 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웩스너 메디컬 센터 스포츠 심리학 소장인 제니퍼 카터 박사는 우리 몸에 쌓인 긴장과 부정적인 감정을 신체 활동을 통해 발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몸이 지쳤을 때는 감정을 억제하기가 힘들다. 즉, 고강도 운동을 통해 강력한 감정을 방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취약한 장벽을 허무는 데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된다. 장벽을 허무는 것은 운동을 통해 심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관행이다. 세상 풍파를 겪다가 보면 무감각한 냉소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경계심을 늦추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기쁨과 위험을 스스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모습을 소울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봤다. 연구를 시작할 때 신학교 동창인 조이가 나와 앤지를 소울 사이클 수업에 초대했다. 종교와 관련 없는 유대교 학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조이는 소울 사이클이 자신의 종교라고 했다. 우리는 세련된 의상이나 브랜드 운동복을 입은 여성들과 함께 아주 깨끗한 매장에 들어섰다. 직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이것이 바로 소울 사이클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다. 소울 사이클의 공동 창업자인 엘리자베스 커틀러는 나중에 하버드 신학교 수업에 와서 설명하길, 설립 초기 뉴욕 웨스트 72번가의 칙칙한 복도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스튜디오였을 때부터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싶어질 만큼 사랑을 베푸는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임무는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 회사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의 독특한 록스타 강사가 몸과 마음, 영혼에 이로운 영감을 주도록 구성된 명상적인 피트니스 경험으로 라이더들을 안내합니다. 어두운 촛불이 켜진 방을 배경으로 박자에 맞춰 한 무리로 움직이면서 강사들 특유의 안무를 따라해보세요. 어떤 부족의 일원이 된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초적이고 재미있습니다. 라이더들은 45분 동안 음악의 박자에 맞춰 각자 바퀴를 돌리면서 신체적인 움직임으로 단결된다. 스피닝 강좌나 댄스 강좌처럼 어깨에서 힘을 빼고 엉덩이는 좌석에서 들어올린 채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동작을 맞춰 움직인다. 엔지와 나는 연구라는 미명 아래 전국의 소울 사이클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들었다. 웨스트 할리우드에서는 전 미국 국가대표 육상 선수이자 올스타 강사였던 안젤라 데이비스와 함께 자전거를 탔다. 우리는 그녀가 대부분의 강사들과는 달리 자전거를 직접 타지 않는 걸 보고 놀랐다. 그녀는 그냥 라이더들 사이를 걸으면서 감정이 풍부하게 담긴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자전거에서 축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축복을 잡으세요.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종교적인 발언에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런 말은 영적으로 고양되어 있긴 하지만 종교를 거부하는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엘리트에게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다들 환호하고 웃으며 에너지 넘치게 더 세게 페달을 밟았다. 나도 다른 사람들이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는지 지켜보기만 하던 걸 그만두고 본격적인 라이딩을 경험하기로 했다. 오늘은 당신의 꿈이 유효하다는 걸 깨닫는 날이에요. 그 꿈은 이미 당신 안에 있어요. 이미 DNA에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부름을 받고 창조되고 운명지어진 존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당신 안에 있답니다. 나는 금세 그녀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동안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았고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함께 자전거를 타는 동료 라이더들과 내가 더 큰 집단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모두 함께 움직였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 덕분에 더 대담해지고 더 강해진 느낌이었다. 정면에서 들리는 격려의 함성과 라이더들이 복창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조이가 설명한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녀는 소울 라이클이 자신의 종교라고 했던 것이다. 35분간의 에너지 넘치는 사이클링 후에 우리는 힐 클라임, 일정 거리의 비탈길을 내리면서 시간을 재는 스피드 경기, 옴기니를 시작했다. 노래 비트가 느려지고 자전거의 저항이 높아진다. 모든 스트레스와 불안, 두려움과 의심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는다. 다 함께 땀을 흘리는 이 순간 우리는 순수하고 완전한 인간이었다. 거의 모든 수업에서 이때 눈물이 나온다. 많은 라이더들이 자기가 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온다.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 자유롭게 울음을 터뜨리는 것만큼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도 없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운동이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 몸이 말을 하는 것이다. 합리성을 중시하고 감정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문화권에서 말과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취약한 핵심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더 그렇다. 하지만 시끄러운 음악과 어둠으로 우리의 감각이 압도되면서 육체적인 노력이 내가 유지하고 있는 장벽을 깨고 진정한 연결을 맺을 수 있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길 원한다. 서아프리카의 영적 스승이자 작가인 말리도마 파트리스 소메는 현대인들에게 리추얼이 부족한 이유가 바로 이 통제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현대인들은 통제감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소울 사이클이 제공하는 공간은 사람들의 그러한 통제권을 포기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소울 사이클에서 하는 운동, 리추얼이 라이더들에게 항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수강생들 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울음을 터뜨린다. 강사 윌리 홈즈는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사 일을 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적어도 3번은 울었다. 왜 그런지조차 모르겠다.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귀찮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눈물이 났다. 수업 중이나 수업 후, 훈련 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함께 운동을 하면 자신의 몸을 리셋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신체의 일부로서도 재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순간을 기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경험에 공감하는 법을 배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집단의 일원이란 의식을 가지게 된다. 고통과 웃음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 이렇듯 생동감 넘치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에 있으면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소울사이클 강사들은 라이더들에게 오늘 누구를 위해 탈 건가요? 혹은 무엇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던진다. 이런 질문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육체적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자전거를 탄다. 또는 얼마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아내를 위해 자전거를 탄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찰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크로스핏의 경우 파트너와 함께하는 운동이 많다. 각 쌍마다 버피 150개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 파트너 2명이 버피를 균등하게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 더 강한 파트너가 100개를 하고 다른 사람이 50개를 할 건지 등을 결정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작하기 전에 목표가 담긴 말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운동을 좀 더 의미 있는 행위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로렌 플랭크와 마이클 플랭크가 운영하는 뉴욕 외곽의 한 크로스핏 커뮤니티는 금요일 밤 운동과 성경 공부, 토론, 기도를 통합했다. 마이클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나 공동체 안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하려고 크로스핏을 이용한다. 크로스핏의 공동 창업자인 그렉 글래스먼은 진정한 공동체는 고통과 웃음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말하곤 한다. 이런 의미 있는 단체 운동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매년 약 50만 명이 참가하는 팀 장애물 코스 경기인 터프머더다. 터프머더는 힘, 어려운 장애물, 두려움, 끔찍해 보이는 장애물, 팀워크, 개인이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라는 3가지 주제를 통합해 장애물을 만들어낸다. 팀워크에 의존하는 장애물 중에 블록 네스 몬스터라는 것이 있다. 깊이 1m가 넘는 큰 물 웅덩이 한가운데 커다란 회전 블록이 있는데 경주자들은 이 블록을 잘 회전시켜서 물을 건너기 위해 서로 합쳐야 한다. 내 친구인 라비 엘란 밥추크는 매년 대학 친구들과 모여서 터프머더에 참가한다. 그들의 팀은 마운틴 유대인이라는 유머러스한 별명으로 불리며 그 여행은 직장과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며칠간 벗어나 사랑하는 옛 친구들과 몇 시간 정도 만나거나 가끔 전화통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방식으로 우정을 되새길 수 있는 연례적인 공동체 리추얼이 되었다. 우리는 경주 당일에 스키장이 있는 산기슭에서
산기슭에 서는 첫 순간에 주눅이 들지 않도록 터프머더가 열리기 전 몇 달 동안 새벽에 일어나 로드 아일랜드에서 가장 가파른 언덕을 달리는 훈련을 함께 했다. 경주 코스를 달릴 때쯤에는 무서운 장애물을 함께 극복하고 5시간 동안 달리는 것만으로도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서로가 훨씬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경주를 시작하고 3시간쯤 지나면 고소공포증에 직면하게 되고 자신의 사망 확률을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팀 전체가 진흙탕과 철조망을 기어다니는 동안 우리들의 연결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제거된다. 대화 주제는 장애물에 대한 비판에서 삶에 대한 성찰로 바뀌는데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터프머더 체험은 특이하고 도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도록 설계되었다. 엘라는 결승선에 도착하면 나무 틀에서 진흙탕 위로 전기가 통하는 전선 수십 개가 매달려 있는 전기 충격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 함께 팔짱을 끼고 있다 보면 개인으로서나 집단으로서나 완전히 변신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말한다. 물론 하이킹이나 픽업 농구 모임, 친구나 이웃과 함께 개를 데리고 긴 산책을 할 때도 이와 비슷한 원칙이 적용된다.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경험을 공유하고 있을 때나 그 직후에 의미 있는 질문을 통해 함께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리추얼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모으고 시간을 정해서 함께 신체적 활동을 할 때는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연결되는 방법에 중점을 둬야 한다. 지금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건 무엇인가? 혹은 힘든 시기에도 계속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건 누구였나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추가적인 후광 효과를 발휘해서 결국 함께 달리던 동료가 당신이 누군가를 간병하거나 아플 때 음식을 가져오는 친구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강사나 그룹 피트니스 리더와 연결된다면 그들에게 결혼식처럼 삶이 전환되는 순간을 주재해달라고 요청할지도 모른다. 개인의 탈중심화. 피트니스를 통해 탐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자신을 탈중심화한 상태에서 자신과 연결된 더 큰 집단에 집중하는 것이다. 2012년에 러셀 호예, 매튜 니콜슨, 케빈 브라운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팀 스포츠에 대한 참여도가 낮더라도 개인의 사회적 연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와 같은 팀 스포츠가 가장 분명한 예이지만 이사를 도우면서 인간사슬을 이루어 상자를 끝없이 운반한 적이 있다면 그때도 비슷한 기분을 느꼈을 수 있다. 또한 급류에서 래프팅을 하면서 난류를 건너거나 줌바 수업을 듣거나 댄스 플로어에서 마음껏 춤을 출 때도 그렇다. 어떤 집단적인 리듬 안에 있을 때는 고립적인 관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서로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는 개인의 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개인주의에 눈멀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운동하는 공동체를 찾으면 과거 종교단체를 통해 느꼈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개인의 탈중심화 방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피트니스 커뮤니티가 바로 노벰버 프로젝트다. 그들은 참가자들이 자신을 위해 참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서로를 대신해서 참석하는 책임 문화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2011년에 노스 이스턴 대학교 동문이자 공동 창업자인 브로건 그레이엄과 보이안 만다릭이 추운 11월 한 달 동안 매일 오전 6시 반에 운동을 하기로 서로 다짐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습관이 자리를 잡자 금세 친구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다. 보스턴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이제 전 세계 49개의 도시로 확대되었다. 서로를 위해 출석하는 게 노벰버 프로젝트를 작동하게 하는 핵심이다. 솔직히 오전 6시 반에 비나 추위, 심지어 눈을 뚫고 나와서 경기장 계단을 오르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노벰버 프로젝트는 참가자들을 위한 2가지 주요 리추얼을 개발해서 계속 서로를 중심에 놓고 유지해 갈 수 있게 한다. 매주 지역사회와 도시 전체에 가장 많은 혜택을 준 사람에게
긍정상이라는 의식용 막대기를 수여한다. 한쪽 끝을 짧게 자른 노로 만든 이 막대기는 보트를 조정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모든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도록 하기 위한 노젓기를 상징한다. 상을 수여할 때마다 수상자는 그 자리에 참석한 수십 수백 명의 사람에게 큰 환호와 포옹을 받는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기부여의 당근은 이야기의 한 면일 뿐이다. 만약 친구들이 서로에게 참석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다면 책임감에 대한 애정어린 메모와 함께 그들 이름이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된다. 뉴욕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보면 운동에 참석하지 않은 메리의 사진 여러 장과 함께 메리, 어젯밤에 엘리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함께 운동하러 가자고 약속했잖아요. 그녀가 차가운 비에 축축하게 젖어 슬픈 모습으로 당신 집 현관 계단에 서 있을 때 당신은 안락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따라 당신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우울한 날, 환하게 빛나는 당신 얼굴이 없어서 쓸쓸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게시되었다. 이런 방법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모임의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하는 건 새로운 방법이다. 사회적 명성은 수세기 동안 지역사회에서 집단으로 참여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것은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에 대한 헌신을 상징한다. 사람들의 모임은 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그 모임 자체가 개인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더 큰 것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사회학적 기능을 수행했다. 이런 초월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 덕분에 농작물 수확, 헛간 만들기, 아이 양육, 죽은 사람 매장과 같은 집단적인 작업이 가능했다. 특히 일주일에 3번이나 만나는 활동적인 그룹인 노벤버 프로젝트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정신의 바탕을 둔 집단적인 생활 방식을 제공한다. 긍정상과 블로그의 농담조로 작성한 책임에 관한 글은 서로의 이기심을 막고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탈중심화 관행에서 강력한 공동체는 개인의 개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그때가 바로 공동체가 컬트, 종교적인 숭배에 가까운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현상가 되는 시기다. 여기 소개한 피트니스 그룹에서도 참가자가 자신의 속도, 체중,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개인화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장 계단을 오르내리는 통일된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노벤버 프로젝트에는 계단을 반만 달리거나 경기장 전체를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달리거나 그것을 왕복하는 옵션이 있다. 소울 사이클 모임에서는 라이더들이 직접 운동 강도 다이얼을 조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정할 수 있다. 강사들이 강도를 높이도록 유도할 수는 있지만 최종 선택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 이것은 건전하고 의미 있는 건강 공동체의 지도 원칙이다. 공동체는 각 구성원이 번영해야만 함께 번영할 수 있다. 그 원칙 그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이나 기술이나 자신감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물론 노벤버 프로젝트, 터프머더, 소울사이클, 크로스핏은 훨씬 더 큰 지도에 찍혀있는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에 불과하다. 줄넘기 모임, 치어리딩, 트라이애슬론부터 스파르타 레이스, 오렌지 시어리 피트니스, 농구 코트의 젤리fem이나 1990년대의 열광적인 문화, 지하 무도회장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활동은 구체화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돕는다. 엔지와 내가 우리는 어떻게 보이는가에서 연구한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연계를 구현한 또 다른 피트니스 관련 커뮤니티는 댄스다. 이른 아침에 술 없이 즐기는 모임을 진행하는 데이 브레이커와 모닝 글로리빌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공간에서 전통적 관행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보여주는 예상치 못한 두 그룹이다.
이곳에 모인 수백 명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출근하기 전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서 완전히 정신이 말짱한 상태로 음악에 맞춰 열광적으로 춤을 춘다. 몸매 관리도 이 모임의 매력 중 하나지만 대부분은 즐기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몸에서 도파민과 기분이 좋아지는 다른 화학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될 때 영감과 활력을 느낀다고 말한다. 코카서스 산맥에 있는 조지아의 스바네티 지역으로 민속 음악을 배우러 여행하던 중에 전통 서클 댄스에 참여했을 때도 똑같은 연결 욕구가 밀려오는 걸 느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올더스 헉슬리는 춤이 인간 문화에 특히 중요하다고 여겼다. 성스러운 춤은 힌두교부터 아메리카 토착 원주민 전통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기도나 신화를 재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헉슬리는 리추얼 댄스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설득력 있는 종교적 체험을 제공하며 인간이 신에 대한 지식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근육이다라고 말했다. 공동체의 양면성.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쌓을 때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현명한 커뮤니티 구축자들, 특히 내 영웅인 장 바니에, 캐나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옴기니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지적 장애가 있는 이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커뮤니티 네트워크인 라르슈의 설립자다. 라르슈를 비롯해 캠프일 무브먼트와 같은 단체들은 돌봄을 중심 모델로 생각하기보다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서로를 위해 봉사할 책임을 안겨준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직원의 경우 회계 업무나 청소, 간병, 병원 방문 일정 짜기 같은 일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함께 연극 공연을 하거나 노래를 선창하는 것도 포함된다. 학습장애가 있는 라루슈 회원들은 정원에서 일하거나 식사를 준비하거나 손님을 맞이하거나 식탁을 차리거나 판매할 빵을 굽는다. 모두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존중하며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한다.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라루슈 공동체에서 같이 살면서 일하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온다. 그들의 고귀한 본능은 즉시 알아차릴 수 있다. 나도 10대 때 그런 본능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싶었다. 해리포터에서 집 요정들을 돕고 싶어 했던 헤르미온느처럼 말이다. 그러나 라루슈 운동은 이런 본능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 요구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종종 자발적으로 포옹을 하거나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등 사람들 간의 연결 욕구를 놀라울 정도로 투명하게 드러내는 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은 본인의 취약성과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깊은 갈망에 직면하게 된다. 내가 읽었던 가장 중요한 글 중 하나인 공동체와 성장에서 바니에는 공동체에 들어가면 짜릿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된다고 썼다.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 때문에 우리는 가면과 장벽을 치우고 서로에게 더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교감과 큰 기쁨의 시간으로 들어선다. 하지만 그렇게 가면을 벗고 나약해지면 공동체가 관계의 장이기 때문에 끔찍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이 드러나고 특히 몇 사람의 경우는 함께 사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들은 책과 물건, 텔레비전, 개와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게 훨씬 쉽다. 혼자 살면서 마음이 내킬 때만 남을 위해 일하는 게 훨씬 편하다. 40년 동안 라르슈 공동체에서 살았던 성 요셉 수녀회의 수 모스텔러 수녀는 이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 공동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장 끔찍하기도 하다.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용기. 바니에는 남에게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며 누구나 친교와 소속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걸 두려워하기도 한다라고 썼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사랑을 갈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가장 두려워한다.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취약하고 개방적인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서로 보살피는 관계 때문에 제약을 받아 창의력이 저하될까봐 걱정한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지만 주변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이런 소속감이 요구할 작은 희생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특별해지길 원하면서도 자신에게 요구되는 규율과 헌신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까지 두려움과 단절된 상태를 유지하면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은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다. 연결을 위한 시간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친구, 축구 클럽, 지역 학부모 이메일 목록, 이웃 등 더 풍부하고 깊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와 공동체가 있다. 과거의 전통에서 힌트를 얻어 이런 관계 중 하나를 골라서 내년에는 이들을 함께 6번 정도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해 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커뮤니티 중심의 피트니스 그룹이나 러닝클럽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수백 수천의 모임을 검색한 다음 가까운 곳에 있는 5개를 선택해 살펴볼 수도 있다. 거기서 뭔가를 얻게 되리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프리아 파커의 모임을 예술로 만드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조언에 따라 흥미로우면서도 부드럽게 도발하는 이야기를 꺼내 바람직한 논쟁을 유발해보자. 내 경험에 의하면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진정한 시도는 대부분 환영을 받는다. 당신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인연을 맺게 될지 상상해 보자.